자, 올해 너무 힘든 한 해를 보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과연 어떻게 보내게 될지 전망과 함께 내년 시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포트폴리오,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 이분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자산운용 글로벌솔루션본부 황호봉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항상 정말 필요할 때마다 꼭 한 번씩 반기나 분기에 한 번씩 모시는 저희 본부장님인데 일단 내년은 시장 키워드를 어떻게 잡으셨어요? 내년 시장을? 내년 시장의 키워드는 매년 그렇듯이 이제 저희가 9글자로 네네. 잡고 있는데 이제 리밸런스라는 단어를 선택을 좀 했습니다. 이제 뭐 사실은 누구나 다 아시듯이 리밸런싱 또 리밸런싱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뜻은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한다라는 뜻인데요. 내년에는 그만큼 시장이 좀 변동성도 크고 그다음에 이벤트도 예상치 못한 이벤트도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 잘 대응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적정한 자산을 찾아서 적정 시점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로 단어를 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몇 가지 단어를 한번 살펴볼 텐데 네. 방금 일단 리밸런싱 얘기만 듣더라도 내년에 개인 투자가가 쉽진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산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안 사면 큰일 난다. 네, 맞습니다. 좀 의미로. 그렇습니다. 예. 자, 몇 가지 단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예. 번째 장을 한번 보여주시면 리밸런싱의 R, E, B가 먼저 첫 번째 장에 보였어요. 그 가운데 B, Bad is good 한번 살펴볼게요. 내년에 악재가 좀 나와야 이게 호재가 되는 시기라고요? 네, 근데 제가 저기 물음표를 이렇게 딱 해놨죠. 네. 근데 이제 저 말씀을 드리려면 이제 그 앞에 이제 2부터 좀 잠깐 말씀을 네네.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지금 현재 기대하는 리세션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내년에 리세션이 올 거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다 이제 리세션이 올 거라고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네.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정된 이벤트라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시장은 언제나 그랬듯이 이쪽으로 간다라고 모든 사람이 얘기하면 반대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실 안 그럴 수도 있겠다. 네네. 특히 이제 리세션이라고 했을 경우에 시장에서 얘기하는 건 하드랜딩을 지금 이야기를 그렇죠.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보다는 이제 마일드 리세션,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 랜딩, 뭐 파월이 얘기했던 소프티슈 랜딩, 네네. 이제 이런 식의 조금 좀 나은 그런 상황이 좀 될 수도 있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잠깐만 좀 이유를 말씀드리면 네. 앞서서도 이제 실업률 이제 앞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그 실업률 막 말씀하셨던 네네. 거를 제가 밖에서 잠깐 들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업률이 잘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잡 오프닝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 잡 오프닝이 사실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잡 오프닝이 지난 분기, 이번 분기 조금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30% 이상 떨어져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즉 이쪽에서 사람들이 해직이 돼도 이쪽에서 취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사실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시절에 이민자들을 다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맞아요. 구조적인 이유가 좀 더 있습니다. 네네. 이제 문제는 실업률인데 내년에 지금 실업률의 예상치를 S&P를 보면 4.6%를 미디언 값으로 찍고 있습니다. 맥스가 5.0이죠. 근데 역대의 그 침체기를 봐도 뭐 석유 파동 때도 8% 중반, 그 다음에 2차 석유 파동 때는 이제 10%, 그 다음에 뭐 금융위기 때는 9.5%, 네. 코로나 때는 거의 15%까지 올라갔거든요, 실업률이. 네. 근데 내년에 5%도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예상이. 네네. 그러면 이제 저거를 과연 그러면은 그 진짜 정말 하드랜딩으로 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사실 이제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피봇이 안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마일드 리세션이 간다고 하더라도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 기업 이익에는 훼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2월 이제 1월 달이죠.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1월 달, 그 다음에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4월 달에 가이던스가 잘못 나오거나 아니면은 기업들에서 어떤 깜짝 놀랄 만한 이벤트를 좀 발생을 시키게 되면은 네. 그러면은 연준에서도 좀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제가 이제 좀 데이터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 네. 기업 이익이 사실은 꺾이기 시작한 게 올해 3분기, 4분기거든요. 네. 그 3분기, 4분기에서 주가가 꺾이기 시작한 거는 1년 뒤입니다.
그래서 10개월에서 18개, 20개월 정도 사이에 제가 데이터를 분석하러 보니까 그렇게 됐고 정확한 거는 사실은 이제 금리 역전이 일어나고 나면 언제든지 네. 침체가 왔었으니까 10년이랑 특히 3개월짜리를 놓고 보면은 지금 놓고 보시면 평균이 10.6개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금리 역전이 일어난 게 10월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10.6개월이라는 뜻은 뭐 빨리 일어나면은 뭐 금방 일어날 그 침체가 올 수도 있겠지만 내년 평균적으로 8월쯤인가요? 예. 평균적으로 이제 피봇이 일어나는 기간을 보면은 네. 이거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금리 역전 저기 보면은 피봇 란에 금리 역전 후에 금리 인하 시작 기간이라고 돼 있죠. 네. 평균이 13.2개월입니다. 1년이죠. 그러니까 네. 10월 달에 그 인하를 역전이 됐으니까 1년 뒤면은 11월 달, 내년 11월 달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내년 한 3분기, 4분기 들어가면 피봇 분위기가 난다는 거죠. 근데 옛날과는 좀 달리 파월 의장은 시장과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19년도 때도 보험성 금리 인하한다고 했을 때 네네. 거의 1분기, 2분기서부터 내내 피봇 얘기를 했어요. 시장이 흘렸다고요. 생각보다 빨리 네, 나타날 수 생각보다 있다는 빨리 거네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업 이익 실적이 좀 꺾여서 시장이 우려할 만한 상황이 되면 네. 피봇 이야기가 조금 좀 일찍 나올 수 있겠다. 네, 그래서 그럼 좀 안타깝지만 당분간은 기업 실적이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도 네. 이 시나리오를 기대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좀 당분간 힘들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 기간을 좀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될 것 같다는 게 내년 전략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그 다음 판을 보시면요. L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리밸런싱 가운데 L입니다. 근데 레벨업은 딕시앤 리퀴더티인데 이게 어떤 의미예요? 이게 딕시는 이제 적입니다. 달러 지수입니다. 이제 DXY를 이제 네네. 딕시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해서 DXY 얘기를 해서 이제 저는 이제 딕시라고 좀 많이 저만 모르는 줄 네, 아닙니다. 예. 네. 이제 그렇게 불러서 이제 이렇게 썼고요. 이제 리퀴더티 부분은 사실은 이제 유동성인데 달러가 올해 굉장히 좀 중요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달러 흐름이 좀 중요할 거라고 보고 네.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반기 때 그런 미국 투자가 좀 어려운 게 아니냐라고 네네. 했을 때 지금 유동성을 푸는 전 세계에서 유동성을 푸는 나라는 중국이죠. 네. 예. 오히려 상반기 때는 좀 중국이 나을 수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이제 달러가 강세로 갈 거냐 약세로 갈 거냐는 굉장히 환율은 사실은 모릅니다. 저도 올해 운용을 하면서 가장 손실이 많이 난 부분이 사실은 환율이었고 네. 그래서 그 환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강달러보다는 약달러 쪽에 좀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뭐 표에서 보시듯이 지금 약달러 기조로 간다라고 하는 거의 대표적인 그 이유는 연준이 긴축 속도를 지금 조절한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른 나라들의 사정입니다. 유로존도 사실은 지금 인플레이션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잘 안 되죠. 네네. 미국보다 더 길게 금리를 올리면서 고금리를 지속을 할 겁니다. 네네. 그럼 달러보다는 압력이 좀 유로가? 강해지겠죠. 네. 그렇죠. 중국은 지금 이제 리오프닝이 들어가죠. 네. 그럼 펀더멘탈이 강해지겠죠. 일본은 지금 깜짝 구로다 총장 깜짝 지금 그 장기채를 건드렸죠. 네. YCC를 좀 건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1월 달에 지금 또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엔화도 지금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네. 달러는 약세 분위기로 좀 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강달러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실물의 충격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신용 이벤트가 나타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거는 일시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연준 대차대 지표를 오른쪽에 보고 계신데 꺾이는 속도도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완만하죠. RRP 같은 걸로 시장을 좀 조절하고 있다라는 네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달러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리오프닝을 네네. 어떻게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리오프닝 일어나고 나서 그 폭발적인 소비, 그렇죠. 예, 그런 거를 보셨듯이 중국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말도 못할 거다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중국 시장의 부양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정책도 굉장히 지금 셉니다. 그렇겠네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부양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상고하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상저하고 좀 아하. 이렇게 좀 본다라고 하면은 포트폴리오를 짜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회로만 돌려본다면 상반기에 중국으로 벌고 하반기에 네. 미국으로 벌면 좋겠지만 네. 그걸 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사실 쉽지는 어쨌든 않죠. 큰 네. 그림은 그 네. 방식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중국은 상반기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달러는 안정화될 테니까 네. 하반기에 좋아질 때 미국 그쪽으로 네. 좀 노려보면 괜찮겠다. 중국은 또 한 가지 제가 항상 늘 네. 말씀드리지만 위안화 환율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달러 위안화 환율을
확인하셔서 그 위안화가 크게 약세로 가지 않아야지 투자를 할 그쵸. 그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위안화 환율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는 리밸런싱 가운데 N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눈에 띄는 이유가 뉴 트렌드이기 때문인데요. 네. 뉴 트렌드가 어떤 트렌드일까요? 사실은 이제 뉴 트렌드는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출시한 펀드 이름이기도 한데, 그래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그거를 사실은 뭐 염두에 둔 것도 있긴 하지만 이게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고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시장 분위기가 바뀌죠. 그리고 저 상황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이 그 다음 시대를 이제 이끌어가는 뉴 트렌드를 만드는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사실은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레셔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부채 비율이 낮고 그다음에 마진이 높고 근데 가격 결정력이 있는 회사가 시대를 잘 버틸 것이고 그다음에 침체기가 끝나면 그 친구들이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산업 섹터가 제약,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그리고 일부 럭셔리도 조금 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부 럭셔리 같은 럭셔리. 경우는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시장이 좀 침체가 가면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네. 이게 그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의 수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이게 하락을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저는 제약이라고 보고 있고 네네. 이제 그 제약이랑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이라고 보고 있고 올해 제약 같은 경우 중에서도요, 그 네. 사실 미국 기준으로 하면 제약이라고 하는 건 빅파마 내지는 아니면 의료보험 쪽이잖아요. 그 네, 어느 맞습니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약 쪽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일라일릴리나 네네. 그다음에 이제 아. 머크 그다음에 네네. 이제 뭐 미국 기업은 아니지만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기업들이 지금 올해 사실은 성과가 되게 좋았어요. 그렇죠. 네. 30%뭐 40% 넘기도 하고 뭐 아스트라제네카는 15% 정도 오르기는 했지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사실은 이 부분들이 내년에도 좀 그럴 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헬스케어까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유나이티드 헬스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ETF로 보면은 헬스케어는 이제 XLV 네네. 같은 ETF, 그다음에 제약은 PJP 같은 ETF를 좀 투자자들께서는 좀 연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은 의외인 게 네. 소프트웨어는 IT 쪽에 속해 있잖아요. 네. 소프트웨어가 IT인데 IT는 성장주라는 느낌이 있어서 내년 같은 고금리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를 넣어주셨어요. 어떤? 사실 올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네네. 올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반등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IT 쪽이 좀 반등을 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시장 지배적인 기업들 네네. 이런 기업들이 좀 뜰 거라고 보는데 저는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는 다는 아니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사실 전 세계 글로벌에 유명하고 그 다음에 운용을 잘하는 매니저들 아주 큰 펀드들의 네네. 지금 탑픽 종목 탑3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어. 그래서 이분들이 내년에 이제 비중 빠진 거에 대비해서 리밸런스 재조정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네네. 사실 그 비중을 채워 넣을 겁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수급이 괜찮을 거예요. 애플보다 마이크로소프트 더 좋아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네, 애플보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더 좋아합니다. 그게 되게 특이했어요. 네, 애플은 물론 이제 되게 큰 시총 기업, 네네. 시총이 제일 큰 기업이기도 하지만 네. 애플은 사실은 좀 부침이 많은 기업이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워낙 수익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네네. 마이크로소프트를 많이 선호하죠. 작년에는 사실은 되게 많이 올랐고 네네. 올해는 뭐 한 25% 이상 떨어지고 이제 오늘 떨어진 것까지 하면 30% 정도 떨어졌을 네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약과 그다음에 럭셔리 소프트웨어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저도 좀 마음에 네. 넣어놓고 내년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자산운용 글로벌 솔루션 본부 황호봉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통해서 국내 시장 대응 전략 잘 세우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